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49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광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펭귄맨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아, 그래서 또 어색하죠. 네. 이렇게 대면해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사는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정말 네.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쵸? 아, 근데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새해 첫 에피소드인데 좋은 소식이 있죠. 뭐죠? 이벤트 결과를 발표하려고. 아, 네. 저희가 사실 공지는 토요일에 이미 드렸는데, 토요일 밤에. 네, 예, 예. 팟빵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 청취자들께서 네. 열화와 같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책 한 권과 시사회 티켓을 5분에게 드리기로 했었는데 5분이 네. 플러스 이제 지인 한 분까지 해서 6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인분 제외하고 네. 이제 5분께 일단 먼저 아이스 영화 시사회 티켓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사회는 1월 10일 목요일 서울극장에서 오후 7시 30분이고요. 티켓 배부는 6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가셔서 저희 팟캐스트 이름과 본인의 성함을 말씀하시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좀 더 일정을 미리미리 공지를 해드렸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흡했던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성함이랑 연락처를 이제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본인 전달한 확인용으로만 네. 사용하고 바로 폐기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게 5분 저희가 팟캐스트 팟빵에 공지사항을 올려서 5분 그 아이디를 써드렸는데 이분들 중에 원래는 이제 저희가 책 한 권과 배지 2개를 드린다고 공지를 했었는데요.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픽스가 안 돼가지고 픽스 되면은 이제 다시 당첨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메일로 드리는 게 나으려나?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다시 얘기를 좀 해보고 다시 네. 공지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책 한 권보다는 상품이 많아질 거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 네. 책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네. 새해를 시작했네요. 아, 새해 괜찮으시죠? 별일 없으시죠? 저요? 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요. 아, 네. 또 제가 음, 새해가 되고 가족 이외에 네. 처음 만나는 분이 네. 지금 펭귄맨님인데 그래요? 네. 펭귄맨님에게 빌렸던 물건을 못 드려서 만나자마자 혼이 난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말 혼줄이 좀 나셔야겠어요. 슬픈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게 있잖아요. 네. 반납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새해를 이제 굉장히 음, 슬프게 시작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뭐 새해는 슬프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침착맨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저 사실 그걸 얘기하니까 좀 진짜 최고 부끄럽다. 근황이죠. 최고 근황이죠. 제가 침착맨이라고 이말년 시리즈를 그린 웹툰 작가 이말년 씨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느라고 네. 시간 가는 새해가 된 줄 몰랐다. 아, 네네네네. 거의 그 침펄 토론이라고 주호민 웹툰 작가랑 이제 둘이서 네. 말도 안 되는 토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보는 재미에 거의 유튜브를 사실 재생해두면 계속 재생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젠 거의 모든 에피소드를 섭렵해가고 있다. 이제 곧 또 할 일이 없어지시겠네요. 그러니까요. 바쁘게 살면 되죠. 근데 침착맨 뭐라 불러야 되지? 그냥 침착맨이라 불러야 되나? 이 침착맨이 업로드를 하루에 2-3개씩 해요. 미친 생산력. 그래서 사실 별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볼 게.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이거를 한 3년 정도 했더라고요. 이거 완전 풀타임 직업이시네요. 거의 이제 만화는 안 그리시나요? 심지어 저는 네. 어제 봤던 것 중에 이말년 시리즈 만화 그릴 때 마감 방송이 있어요. 아. 그럼 뭐냐면은 방송 안 하고 마감하는 걸 카메라 보여주는 앞에서 거죠. 그냥 타블렛으로 그림만 그리는데 25분이라고 5분 쉬고 이 사이클로 계속 일만 하거든요. 사이클이 딱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틀어놓고 저도 일을 하는 25분 딱 하고 네. 5분 쉬고. 네네. 그럼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나요?
그쵸. 어... 네. 채팅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창 쭉쭉 막 올라가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유튜브로 보는 거다 보니까 뭐 실제로 얼마나 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외롭지 않네요. 아, 외롭지 않아요? 침착맨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네. 예고드린 대로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작년에 저희가 가장 좋게 본 영화 베스트 5를 얘기해 보기로 했었죠. 네. 일단 어저께 알차게 하루 종일 이걸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제 네. 이제 침착맨과 함께 네. 마감 방송과 함께. 과연 내가 작년에 어떤 영화를 네. 봤던가 뭐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5편을 꼽는데 역시나 이게 뭐 꼽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목록을 작성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일 자체가 뭔가 제 경우에는 좋았던 영화를 찾는 일이라기보다는 결국 어떤 영화가 나를 좀 사로잡았고 괴롭게 만들었나, 고민하게 만들었나, 혹은 뭐 얼마나 나를 의심스럽게 만들었나, 뭐 그런 리스트를 찾는 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이 결국에는 기억에 더 오랫동안 맞아요. 살아남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영화가 베스트 리스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화의 리스트인지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어요. 뭐 그런 면에서 언젠가 제가 이 영화들이 별로라고 태도를 돌변, 저는 좀 돌변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꼽을 때는 어쨌든 생각이 많이 나는 영화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네네. 경우에는 좀 딱 보자마자 너무 좋았어 라기보다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건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영화들이 많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꼭 영화가 아니라도 예술 장르가 가지고 있는 더 본질적인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한번 힘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해보는 알아볼까요? 네.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네. 도대체 뭘 뽑았는지? 네. 작년에는 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나다 순으로 그냥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펭귄맨님도 가나다 순으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기억이 나요. 그 형광모자는 베스트 5를 순위가 없어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얘기했고 저는 5위부터 맞아.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겹치는 게 있으면은 나는 하고.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순위가 있으신가요? 순위는 따로 없는데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해보니까 얼추 비슷해가지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순위가 없는데 가나다 순으로 그러면은 가보기로 하죠. 네. 잠깐만요. 제가 가나다 순으로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제가 아니요, 가나다에 그냥 아무 순서로 하세요. 제가 무슨. 가나다에 좀 약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씩 이런 거 리스트를 보면 뭐 무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가나다 순도 아니고 그냥 정말 무순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에 왜 이렇게 제출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난 생기더라고요. 그냥 떠오르는 순서대로 있지 않았을지. 하고 한 번도 정렬을 안 한 거죠. 네. 그럼 저는 무순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저는 가나다 순, 펭귄맨님은 무순으로. 네. 저부터 하나 할까요? 네, 좋아요. 저는 프레드릭 와이즈먼의 뉴욕 라이브러리에서를 처음으로 떠올렸는데요. 네네. 이 영화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개봉을 했죠. 그래서 저도 본 지 몇 달 안 됐던 영화고 제가 일부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같이 펭귄맨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꽤나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에 가장 즐겁게 본 영화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뭐 여기에 더 보탤 말은 별로 없고 제가 긴 영화 싫어하잖아요. 네네네.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긴 영화들 중에 되게 만족도가 높은 영화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뽑아봤습니다. 사실 형광모자는 저랑 그런 면에서 성향이 좀 반대인 게 좀 있죠. 저는 사실 긴 영화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물론 이제 긴 영화가 별로면 훨씬 더 괴로움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긴 영화를 선호해야 된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긴 영화일수록 그 퍼센테이지 좋을 확률은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때 펭귄맨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엘리펀트 언엘리펀티즈 시팅 스틸. 예. 한국어 제목 뭐였더라? 아무튼 코끼리는 뭐 여기 앉아 있다 정도겠죠? 후보 감독의 영화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그런 영화들은 뭐 아니면 도라고 이제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적었고 막 영화제에서 소개가 되는 정도면 뭐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고
이 영화는 사실은 뭐 다큐멘터리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그런 성향이 있긴 하겠지만 그 2017년, 18년도에 사회적으로 중요했던 이슈들을 약간 하나의 공간 안에 포착해서 그 통찰력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 번쯤 다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이즈먼의 다큐멘터리 자체가 언제나 공간을 다루고 공간 뭐 혹은 단체를 하나의 를 다루고 있는데 뭐 어쨌든 단체도 거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면 그 공간에 들어가 보는 행위 자체가 사실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 자체도 어딘가에 사실 방문한다는 느낌이 있고 모르는 곳을. 네 그리고 와이즈먼 자체도 이 영화에 접근할 때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뭔가 계획을 짜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입구에 가서 보고 직접 방문을 하고 찍으면서 이제 어디로 가볼지 선택하고 그래서 나 사실 편집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다큐멘터리이기도 맞아요. 한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와이즈먼의 작업은 정말 그 모르고 들어가서 알게 되는 음, 그게 관객에게도 그렇지만 감독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게 영화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와이즈먼은 또 생산력이 되게 왕성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만들어 온 기간까지도 워낙 길기 때문에 사실 와이즈먼에게 관심이 스티치가 진짜 있으시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뉴욕 라이브러리라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영화 자체도 일종의 라이브러리 같은 맞아요. 면이 있기 때문에 재밌죠. 그래서 어쨌든 관심이 가시면은 조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슨의 첫 번째 영화는 루크레시아 마르텔의 자마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재작년에 베니스와 부산 영화제에서 이미 상영을 했던 영화고 하지만 제가 올해 봤고 저도 올해 같이 봤네요. 네네네 뭐 아마 올해 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 쓸 때도 하지만 난 올해 본 것 같다. 올해 아마도 올해 봤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도 자마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18세기 말에 더 나은 곳으로 빨리 근무지를 옮기고 싶은 스페인 제국 관리 돈디에고 여기 못 자마의 살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본토로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가고 싶은 그냥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었는데 그게 거기도 근데 사실 스페인 본토는 아니고 스페인의 어쨌든 식민지 관리니까 더 괜찮은 유럽의 어느 곳으로 가고 그쵸,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스페인은 아닌데 다른 유럽으로 가고 싶었던 남미에 네. 있지만 네. 그쵸 남미에 못 살겠다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 본 지 오래돼서 사실 그 이후로 다시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네. 말하기 어려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결국 나를 의심스럽게 만들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영화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가장 떠오르는 장면을 생각해봤는데 그게 영화 시작 타이틀 뜨고 난다는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에요. 저도 마지막 장면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시작하는 장면에서는 한 아이가 의자에 앉은 채 엎혀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자마를 보고 너는 자마다. 너는 뭐 용기 있고 뭐 정의롭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얘는 뭔데 이런 거죠. 마치 신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화의 끝에 다시 다른 아이가 손이 잘린 자마를 배에 태운 채 노를 저으면서 강을 죽어가는 자마를 태우고 그쵸. 사실은 강을 떠내려가는 것 같죠. 약간. 네네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원주민 소년도 자마에게 무슨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은 번역되지 않아요. 확실한 거는 전자는 좀 스페니쉬 소년인 것 같고 혹은 적어도 백인에 가까운 소년이었고 후자는 원주민의 언어였는데 그 대비가 기억에 남아있어요. 기억에 남아있고 사실 그리고 자마의 이미지도 흥미로운 점이 많죠. 맞아요. 사운드도 흥미로운 점이 많고 글쎄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좀 본 다음에 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할 말이 딱히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자마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 5에서 뺀 이유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거 다시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 배우 있잖아요. 여배우 그 알모도바 영화에 좀 많이 나오는 배우인데 그 귀족으로 이 자마에 나오고 이제 그 원주민이 흑인 혼혈 원주민이 에어컨 대신에 이제 부채를 붙여주는 그 분이 나왔던 장면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두 두 번째로 가봅시다. 네, 저의 두 번째는 바람의 저편이고요. 오손 웰스 감독의 미완성 유작을 이제 새로 편집해서 발표를 한 거죠, 올해. 이 영화도 일부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얘기는 하진 않았고 많이 얘기할 건 별로 없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는 제가 오손 웰스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위대한 엠버슨가가 많이 떠올랐어요. 위대한 엠버슨가를 처음 볼 때도 그때 저는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 영화는 어쨌든 오손 웰즈가 마지막에 편집을 한 영화가 아니고 뭐 50분인가 잘렸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의 의도대로 이게 만들어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유일한 버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봤었는데 그 영화도 사실은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마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현대로 접어들면서 근대가 끝나가는 미국 사회를 그린 영화고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주인공을 약간 보여주면서 그걸 이제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인물 두 명을 통해서 그런 시대를 각자 대변을 하고 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도 바람의 저편도 보면 주인공인 그 제이크 해너포드라는 사람은 70세의 노장 감독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랑과 질투심과 애증을 느끼는 대상은 훨씬 젊은 피터 보그다노비치가 연기한 피터 보그다노비치의 기초한 어떤 젊은 감독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향수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한데 향수와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쓸쓸함? 위기감? 그런 것도 느껴지고 또 이 영화 안에 영화를 보면은 되게 약간 컬러풀하고 약간 그 당시에 헐리우드에서 살짝 유행했던 아트스러운 이제 헐리우드 영화? 안토니오니가 헐리우드에 건너와서 만들었던 영화들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주는데 그때의 영화들을 약간 좀 비웃듯이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오손 웰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쓸쓸하고 또 이 제이크 해너포드 역을 연기한 존 휴스턴인가요? 그 배우분의 얼굴도 기억에 많이 남아서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이 영화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전 뭐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손 웰즈는 사실은 변화랑 굉장히 친한 감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물론 어쩔 수 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었겠지만 정말 많은 시도를 했던 감독이고 뭐 예를 들면은 남미에 가서 흑인 오셀로? 그거 아닌가? 뭐 그러니까 오델로는 애초에 그 오델로 자체가 그 무어인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맞아.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흑인 주인공으로 어쨌든 셰익스피어 연극을 영화로 만들었던 것도 맞고 뭐 이런저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맞아요. 우리가 흔히 시민 케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의 필모를 따라보면 이 사람은 뭐지 싶은 그 변화 속에서 분명히 이제 형광모자 말했던 것처럼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가야 할 방향을 좀 더 모색하는 좀 더 선구자적인 인물이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좀 감동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제 두 번째 이 무슨 일이라서 좀 민망하네. 어쨌든 제 두 번째 무슨 영화는 영화? 린 램지의 너는 여기 없었다. 저희도 최근에 다뤘었죠. 다뤘었죠. 벌써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칸에서 프리미어를 했고 맞아요. 뭐 영화야 뭐 저희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것처럼 폭력으로 트라우마 투성이인 삶을 살아온 해결사 조가 이제 소녀 니나를 구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영화가 굉장히 인상주의적인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기억과 감각에 관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각이란 게 사실은 현실의 것이고 현실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지탱하는 거지만 그 감각에
이 영화에서는 또 종종 기억의 통로로 쓰이고 사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감각이 우리 현실의 기반이지만 그 감각 때문에 우리가 또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환상도 근데 사실 감각에 의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과 환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영화를 보면은 근데 이 영화에서 그래서 환상과 기억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가장 이상한 환상은 니나의 환상을 보는 장면인데 그 니나가 침대에 누워있고 아버지 니나의 아버지가 일어나는 아니에요. 침대에서 그 사람인 것 같던데. 주지사. 그리고 그 창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빠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어쨌든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이 영화로 안에서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소설로 생각하면 오히려 좀 더 제가 그때 소설의 내용을 잠깐 언급했는데 소설의 내용을 생각하면 조금 더 설명이 되는 장면인데 물론 이제 그런 아버지와 니나를 연결시키는 것은 1차적으로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조의 과거가 만들어낸 이미지겠지만 단순히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 이상한 그 이미지 자체가 이상한 통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원작 소설로의 통로일 수도 있고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문은 그래서 이 영화가 인상에 가깝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누구의 인상인가? 근본적으로는 조의 인상이겠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장면이 사실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면 폭력 뭐랄까 그 저택에서 전투 장면 같은 경우가 전투 네. 배틀 장면 침투에 가깝죠. 네, 침투 장면이 그렇고 혹은 이 영화에 어쨌든 제가 그때 에피소드에서 언급했지만 이 영화의 그 마지막에 주지사 집인가요? 거기 있는 그림들 저는 그 그림들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 이제 알몸의 여성이 침대 위에서 누군가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볼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그림은 다르지만 마네 올랭피아 자세가 비슷한 것 같기도. 네, 가 생각났고 동시에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그림도 하나 떠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조의 수염 모양은 저는 마네의 얼굴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랭피아를 그린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해봤었고 마네의 얼굴을 잘 모르겠네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이게 뭐 되게 특별한 머리가 스타일은, 달라서 그렇지. 특별한 스타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마를 까고 수염 모양은 사실 굉장히 일치하고 하지만 모네랑 뭐 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모네가 수염이 더 풍부하네요. 네네. 어쨌든 그런 뭐랄까요? 어쨌든 그 사실 그 인상주의 화가들의 얼굴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네네. 당시에 유행하던. 예. 그리고 뭐 르누아르도 여러 수염이 가지 있죠.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그래서 제가 찾아서 좀 읽어봤어요 나중에. 네. 근데 만들어진 영화랑 역시 사뭇 다르더라고요. 뭐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략된 장면이 많은 시나리오를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나리오를 제가 꽤 많이 시나리오 읽어봤는데. 안에서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씬 시나리오에 넘버가 있으나- 남아 있는데 어. 오밋이라고 써 있고 지워진 씬이 엄청나게 많은 시나리오인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팟캐스트 할 때 얘기했는데 이 영화는 뭔가 제거하는 씬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생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뭘 제거한 걸까라는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제작관 수정에서 엄청나게 급하게 찍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일단은 호아킨 피닉스의 스케줄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와 달리 여러 가지 변주가 결국엔 있어요. 결국엔 그게 급하게 찍어야 됐기 때문에 만들어낸 변주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엔딩 장면이에요. 엔딩 장면에 니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리나랑 같이 가는 게 아니었어요? 네. 대박. 근데 시나리오에는 그래요. 근데 영화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까?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마지막 레스토랑 장면에서 조가 자살하는 환상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니나가 등장을 하는데 환상 속에서 조에게 말을 건 웨이트리스가 조의 눈에는 니나로 보여요. 그래서 영수증을 주고 가나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have a good day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조가 나와서 날씨가 좋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끝나는 뭐 그런 느낌의 이거든요. 이 변주들 자체도 저한테는 사실 좀 흥미롭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조가 니나를 구하는 얘기지만 본질적으로는 니나가 조를 구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맞아요. 이러한
소설에서 시나리오, 다시 시나리오에서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겼던 변주들 자체가 이 영화에 만들어진 과정 자체에 사실 굉장히 흥미가 가고 그래서 자꾸 생각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네. 저의 세 번째 영화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입니다. 버닝은 저희가 43회에서 다뤘었죠. 네. 버닝이 그거 확인하시려고 들어가 보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봤는데 네.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도 조회수가 높네요. 네. 왜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버닝은 사실 그때 뭐 에피소드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는 뭐 더 잘 모르겠고 이 영화는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죠. 일단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답이 맞을까를 계속해서 좀 질문하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떠올릴 때 뭔가 항상 다른 길을 가서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고 또 뭐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촬영된 장면들이 많아서 예쁘잖아요. 예쁘다는 표현 좀 웃기지만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죠. 그래서 뭐 저에게는 올 한 해 본 영화 중에 가장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꼽아봤습니다. 재밌게도 무슨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세 번째 영화도 이창동 감독 버닝입니다. 무슨을 따라갔는데도. 네. 네. 사실 저는 이 영화는 하루키 소설에 비교한다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종수의 아버지의 존재겠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하루키 소설은 어쨌든 벤에게 포커싱이 돼 있고 이 버닝이라는 영화는 종수에게 포커싱이 돼 있다는 게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작인 소설에서는 좀 더 뭔가 구체적인 그 조건들이 좀 더 제거되고 네. 더 미스터리만 남는 훨씬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그런 게 읽을 때 더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설 속에서 종수는 벤에게 관심을 갖지만 영화에서는 벤이 종수에 관심을 갖는다는 시선의 차이가 일단 1차적으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설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벤 종수라고 네. 하겠습니다. 다른 차이는 햄이라는 캐릭터죠. 이제 소설 속에서 벤 캐릭터는 뭐랄까 태워지길 기다리고 있는 없어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을 태운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뭐랄까요 소설 속에서 이 종수란 캐릭터는 사라진 햄이 혹은 헛간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알아보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네.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냥 약간 궁금증 정도? 네. 그래서 사실 그 태워지길 기다리고 있는 혹은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에 훨씬 더 잘 들어맞아요. 그게 인증되는 순간이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증명 같은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죠. 영화에서는 종수가 혜미에게 더 많이 동질감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이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서 이게 종수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벤은 종수를 테스트하고 조롱하는 면이 없지 않아 그런 인상이 있어요.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네. 종수가 그렇게 느끼는 거는 확실하죠. 벤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네. 그게 결국에는 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소설에서는 그 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큰 신경을 쓰지 않나요? 종수에게? 뭐 그에게 이런 얘기를 헛간을 태우는 얘기를 들려준다는 것 자체로서 어느 정도 뭐 대마를 했기 때문인지 뭐 약간 그런 기분 때문인지 그런 얘기를 해주긴 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감정적인 교감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냥 처음 만난 혹은 몇 번 안 본 안 친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당신 마음에 들어서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건데 그 정도의 느낌에 가깝죠 사실은. 뭐 그게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구도를 선명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약간 지금까지의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생각해보면 그런 선택이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역시나 여전히 의미 있고 사실 뭐 소설에는 뭐 음, 모랄리티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음, 결국 그 모랄리티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너의 모랄리티가 있고 나의 모랄리티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네네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번째 영화를 알아보죠. 네. 제가 사실 올 한 해 이제 음. 이 베스트 5를 뽑아야 되니까 또 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3편 정도까지는 쉽게 떠올랐고 그게 공교롭게도 제가 앞에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한 3편이었는데 그 뒤가 약간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는 음. 뭐 비슷비슷해요. 음. 저는 구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음. 가족입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한번 다뤘어가지고 음. 이야기는 뭐 충분히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는 사실 막 두고두고 생각났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름에 아무래도 봤으니까 사실 그쵸. 선명한 이야기다 그쵸, 보니까 완결돼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여름에 봤는데 하반기 내내 그렇게 막 자주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올해 본 영화들을 돌이켜 보면 어쨌든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다준 영화고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이 영화 이전의 최근작들은 제가 히로카즈 감독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살짝 아쉬운 면들이 있었는데 어느 가족은 보면서도 그렇고 영화관에 나오면서도 그렇고 마음이 많이 충만해졌던 기억이 나서 뽑았습니다. 제 네 번째 영화는 울트라 펄프라는 영화고요. 지난번에 이제 까에디 시네마 베스트 10을 얘기하면서 까에디 시네마에서 베르트랑 만디코의 와일드 보이즈가 르가숭 르각송. 어쨌든 그 영화가 베스트 1으로 까에디 시네마 뽑았다는 얘기했는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그 감독의 영화를 좀 찾아봤어요. 이 울트라 펄프란 영화는 2018년 칸 영화제에서 공개된 단편 영화고요. 그러면 그 이후 작품이네요. 네, 네, 와일드 네. 보이즈 이후 영화네요. 네네네. 한 40분 정도의 러닝 타임을 가지고 어.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요약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시도한다면은 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아포칼립스 애프터거든요. 그래서 아포칼립스 나우 아포칼립스 네, 애프터인가요? 네. 네. 그래서 등장인물들은 아포칼립스 애프터라는 영화를 찍고 있어요. 네. 이 영화는 뭔가 환상의 세계를 다룬 영화 같은데 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도 환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환상의 세계에서 환상에 관한 영화를 찍고 있는 현실이 것처럼 아닌 보여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랑은 달라요? 굉장히 큰 갭이. 굉장히 달라요. 네. 그래서 이 환상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영화 속의 환상들이 이 세계의 것인지 아니면은 그들이 찍는 영화에 속한 것인지 사실 잘 구분되지 않아요. 영화에 찍는 이야기군요. 네. 다만 확실한 건 이 영화는 영화적이고 시네마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롭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미지 사운드 이야기 다 뭔가 시네마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뭐 좋은 영화인지 뭐 굿하다는 점에서 혹은 라이트하다는 점에서 옳은 영화인지 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면이 있고 뭐랄까 그래도 좀 뭔가 생각나는 감독들을 정리해봤는데 데이빗 린치, 팀 버슨 아니면 뭐 좀 더 최근으로는 니콜라스 윈딩 레픈 같은 사람들이 생각나지만 더 섹슈얼하고 더 기괴하고 린치보다 더. 네, 더 현란하고 네. 약간 다른 종류긴 하지만 혹은 현란하다는 거는 그때 본 포스터 같은 그런 느낌. 그쵸. 좀 네온의 네. 아니면 뭐 한국 90년대 말에 이제 멀티플렉스와 한국형 블록버스터 그리고 막 영화 감독들 세대 교체가 일어나던 시절에 미지왕이라는 개작이 있었는데 그 영화도 약간 생각이 나고요. 하지만 훨씬 세련되었지만 네. 어쨌든 이 영화를 시간차가 있으니까요. 한 20년 전이니까요. 아니 근데 그 영화는 그 당시로서도 뭐 세련된 영화는 아니었어요. 일단 한국에서 사실 안 해본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여건도 좀 안 됐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영화를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저한테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결국에 남는 한 가지는 내가 이 영화를 새롭다고 느끼고 본 적 없는 영화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면 저한테 새로운 거는 미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화를 보고 새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전 없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게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이런 점에서 다른 영화랑
있구나. 보통 그렇게 얘기를 예, 많이 예. 하죠. 그냥 새롭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음, 그냥 조합의 문제에서 좀 다르다는 거죠. 음, 결국엔 이게 영화를 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는 새롭다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결국엔 어느 정도 보고 나서 20대 이후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실험 영화 페스티벌 같은 데서 보는 영화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만나는 영화의 경우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제목 그대로 아포칼립스 이후의 영화인 것만 같은 이 혼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화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게 왜일지 그렇다고 이 영화가 뭐 엄청나게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거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과감성? 용감함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연초에 이제 지인들이랑 신년회를 하면서 좋은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얘기하기를 좋은 영화들에는 어느 순간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건 안 따지고 그 영화의 동력만으로 과감하게 그냥 이야기를 밀어붙이는 영화들이 있다. 영화를 진행하면서 생긴 그 알 수 없는 동력으로 전개를 밀어붙이는 그런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영화들. 결국 그런 영화들이 과거에는 있었고 요즘에는 드물다. 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따진다. 그런 게 결국에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다. 현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요즘은 하다못해 드라마만 봐도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가 이제 방영되면 이제 클릭 수를 높여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기사들이 관련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드라마 그 회의 줄거리를 요약한 기사들이. 근데 이제 그러면 막 댓글을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추측을 해요. 이게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댓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진짜 그런 걸 많이 따지는구나.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근데 영화가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말로 줄거리를 설명한다는 얘기에서 또 제가 다음에 할 말이 이어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올겨울에 자파르파니의 This is not a film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는 이란의 영화 감독인 자파르파니가 정치적인 이유로 영화 제작이 금지되고 자택이 구금된 상태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영화를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로 설명을 해요. 네. 그 영화를. 그리고 너무 잘 설명해요,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근데 이 영화를 말로 할 수 있다면은 이 이건 영화를 영화가 아니다. 아니 이걸 왜 만들지? 라는 맞아요. 질문을 하거든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파르파니도 대답하지는 않아요. 결국엔 그런 문제가 아닐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영화들 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영화들이 있는 거고 결국엔 그런 영화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그 새로움이란 게 아닐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네. 재밌네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알아보죠. 다섯 번째는 사실 너무 고를 게 없어가지고 다섯 번째와 유사하게 느낀 영화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얘기를 하자라고 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감독 영화 얘기하자 해가지고 코엔 형제의 카우보이의 노래를 뽑아봤습니다. 카우보이의 노래도 저희가 다뤘었죠. 최근에. 네. 그래서 특별히 더 많이 할 말은 없지만 카우보이의 노래는 사실 이게 엔솔로지 형태의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쓸데없는 걱정이 많으시네요. 저는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실망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했었는데 실망하지 않았고 이 영화의 6가지 이야기 모두 다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재밌는 구석이 너무 많은 영화들이어가지고 좀만 마이크를 보고 더 얘기해 주세요. 6개 이야기가 다
생각해볼 만한 구석이 많아가지고 재밌었다까지 했거든요. 음. 더 이상 할 얘기가 아 없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코엔 형제 영화는 모르겠어요. 발라드 오브 버스터 스크록스가 흥미로운 점, 재밌는 구석이 많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넷플릭스 얘기를 자꾸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화제작을 많이 제작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좋은 걸까에 대해서 전 역시나 의심이 좀 들고 돈 되는 거를 끌어와서 음. 이런 거를 제작을 지원해주는 게 언제까지 갈까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와 별개로 이제 또 극장에서의 상영을 올해는 좀 많이 시도한 편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지만 사실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순전히 상 때문이다. 네, 상 때문이고 그 이상 했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고요. 그치만 그 바람의 저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도 상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상이랑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들이 예전이라면 없었을 것 같은데 좀 생기고 있다는 네, 점에서. 물론 이제 장단이 있고 예외적인 경우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절대 악이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이런 방향이 계속 갈지 확대될지 네. 확 줄어들지.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산 외화 같은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못 봐서 좀 아쉬웠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현관문자가 언급했다시피 사실 해피에이즈라조가 극장에서 개봉을 못했고 한국에선 합니다. 넷플릭스의 굉장히 오랜 사용자고 사실 이제 넷플릭스가 제가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저의 공급의 주요한 원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맞아요. 사실은 한국에서 좀 보고 싶었던 영화를 극장에서 못 보는 데에는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VOD 서비스로 바로 빠지는 영화들을 이제 많이 배급을 하죠. 좋아하셨던 더 라이더, 로데오 카우보이 그 영화 같은 경우도 바로 VOD 서비스가 됐고 그런 영화들 꽤 많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로데오 카우보이는 결국에는 이번 어워드 시즌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조금씩 내고 있죠. 맞아요. 네. 뭐 일단은 그것도 올해였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작년에도 후보에 오른 경우가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는 사실 지금보다도 더 시기만 잘 맞췄으면 주목받을 수 있는 영화였는데 뭐 약간 아쉬운 저희가 점이 오래 있어요. 봤네요. 네. 네. 인디 스프릿 어워드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 후보였고 올해 어쨌든 뭐 내셔널 전미 비평가 협회라고 불러야 되나? 보드 오브 리뷰인가? 네. 뭐 거기서 이제 올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죠. 지금 저희가 사실 좀 녹음이 끊겨가지고 다시 하느라고 네. 지금 좀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5번째 영화는요? 네, 제 5번째 영화는 Won't You Be My Neighbor라는 다큐멘터리고요. 시장이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에는 시장? 마켓? 네네. 그러니까 그냥 영화가 산업으로서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큐멘터리는 사실 산업이 건강하지 않은 곳이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다양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양성이 없는 것 같은 곳이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느끼기에 올해 미국 다큐멘터리의 절반은 카운터 트럼프적인 다큐멘터리들이 생성이 되었고 정확하게는 이제 뭐 카운터라기보다는 직간접적으로 트럼프 시대를 의식하고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들이죠. 뭐 저는 그거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뭐 그게 시대의 뭐 흐름이니까. 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사실 당연한 건데 다만 그 다큐멘터리들이 접근하는 방식이나 내용에서 그 대상에 따라서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고 이거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물론 이제 이슈가 약간씩 달라질 뿐이지 경향은 언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은 들어서. 물론 이제 다큐멘터리 자체를 제가 그렇다고 또 다양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건 뭐 어쨌든 화제가 된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그런 식의 이제 독해를 요구하는 네. 주제들이 그래서 많죠. 네. 다큐멘터리는 어떤 면에서 유행을 가장 많이 타는 장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편을 꼽자면은 이 영화도 근데 카운터 트럼프적인 그쵸. 다큐멘터리인데 Won't You Be My Neighbor는 그 PBS 공영방송에 미스터 로저스의 네이버 이웃이라는 어린이 장수 프로그램을 네, 장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프레드 로저스에 관한 다큐멘터리고요. 그는 뭐 공화당원이었고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했죠. 뭐 스타가 됐는데 어떻게 스타가 됐냐면 공영방송의 예산 삭감 관련 이슈에서 공청회에 나가서 일종의 연설 대담을 통해서 그걸 무마시키면서 이제 유명해졌고 이 사람이 만든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암살이 있었을 때는 암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하면은 뭐 어린이 시사 프로였네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사 프로. 뭐 근데 시사에 관해서 얘기하다기보다는 죽음에 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고 뭔가 제가 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애들 무시하지 말라고. 그런 면에 좀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의 눈높이를 뭐 그저 어린이니까 놔두고 무시하지 않고 뭔가 좀 더 다 그들의 질문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고민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인종차별에 반대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티 트럼프적인 느낌이 있는 사람이었죠. 결국에는 이 접근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게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라 그걸 거르지 못한 공화당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 다큐멘터리에 사실 깔려 있어요. 근본적으로 공화당이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으로 걸을 걸 공화당이 거르지 않는 가는 방향이 변질되었다 이런 거겠죠. 네네. 이 영화는 어쨌든 간에 그런 제가 말하는 안티 트럼프적인 대세적인 다큐멘터리랑 상통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접근 자체가. 그는 히어로 영화들에 반대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모두가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 자기개발서적인 사람이기도 했고 단순히 말하면 되게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뭐 이 사람에게 반감을 가진 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세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요즘 애들은 다들 노력도 안 하고 자기가 특별한 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요즘도 많이 하는 얘기네요. 네, 그게 이제 로저스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 TV에서 로저스가 너네 특별해라고 하도 떠들어주니까 정신 못 차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까지도 되기도 했었는데 로저스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니까 한 졸업식 연설에서 내가 말한 너희가 특별하다고 얘기한 거는 네가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특별히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냥 단순히 말하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감동적인 사람이고 이 다큐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 영웅서사예요. 아이러니컬하죠. 왜냐하면 이 로저스는 영웅이 필요 없었고 이 제목 모두가, 자체도 제목처럼 Won't You Be My Neighbor가 내 이웃이 되지 않을래? 그걸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웅서사고 근데 저는 지금 필요한 거는 영웅서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제가 너무 좀 계몽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은 누구를 관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고민해야 될 거는 다큐멘터리 측면에서 특히 고민해야 될 거는 누구를 위한 다큐멘터리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큐멘터리들이 생산되는 다큐멘터리 누구를 위한 다큐멘터리 누구를 관객으로 상정하고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사실은 굉장히 소수를 위한 점점 더 소수를 위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웅서사적이고 어찌 보면 대중적인 다큐멘터리가 올해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더 필요한 이야기에 가깝지 않나. 그렇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꼽았습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 미국인 평론가들 리스트에는 종종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에는 개봉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프레드 로저스라는 사람 자체가 한국에서 인지도가 없기 네. 때문에 네. 저도 못 보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네.
둘 다 이제 한 3편 넘어가면서 꼽는 것에 되게 저는 4편. 4편. 저도 뭐 네. 그 정도라고 서너 편 네. 고민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음. 그 외에 약간 좀 생각하다가 빠진 영화들도 얘기를 잠깐만 할까요? 전 제목 정도 살짝 언급을 해보자면은 네네네. 저부터 그냥 할게요. 네. 저는 뭐 일단은 퍼스트맨. 저도 퍼스트맨. 네. 뭐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 퍼스트맨에서 지금 와서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 건 그 음악이에요. 그 사실 뭐 제가 그 사운드 트랙을 좀 오래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때도 계속 듣고 있다고. 네. 그러셨죠. 아 그랬군요. 네. 기억을 자극하는 음악과 꿋꿋이 달로 가는 라이언 고슬링의 쓸쓸함이 뭐 오래 기억에 남는 영화였던 라이언 것 고슬링이 같습니다. 좋았던 두 번째 영화. 아, 네. 네. 너무 좋아요 라이언 고슬링. 네. 그리고 그냥 쭉 네. 얘기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후보 감독의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코끼리는 여기에 여전히 있던 거기에 있다? 뭐 언 엘리펀트 시링 스틸이 좋았던 영화로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웨스 앤더슨의 개들의 섬. 이 영화는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점은 어쨌든 간에 언어를 오히려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하는 문제. 자막과 발화되는 소리에 관한 문제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성취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영화고, 그 다음 작품은 잔다르크의 어린 시절. 사실 이 영화는 올해 봤는지 작년에 봤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 왠지 올해 보지 않았을까. 올해 대대적인 개봉은 올해가 맞아요. 네. 대대적이라고 또 하기엔 민망한 느낌이었지만. 네. 뭐 어쨌든 이 영화도 이제 브루노 디몽에 대해서 올해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잔다르크의 어린 시절도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맨디. 이 니콜라스 케이지. 예, 니콜라스 케이지의 맨디.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 사실은 이 영화 저는 안 봤는데 약간 괴작 같은 그런 네.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네. 울트라 펄프를 꼽은 이유랑 사실 약간 비슷한데 훨씬 더 대중적이고 말이 되는 이야기 판의 느낌이죠. 이 영화 맨디 같은 영화는 좀 아쉬워서 꼽은 것도 있는데요. 그 극장 상영에서 그 오스카의 기준을 못 채웠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워드 시즌에서 사실 많이 주목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서 이대로 묻힐 것 같아서 약간 꼽은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5편 퍼스맨, 언 엘리펀트 시링 스틸, 개들의 섬, 잔다르크 어린 시절, 맨디까지가 추가로 이제 후보에 있었던 5작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즐겁게 보진 않았지만 올해 영화를 정리한다면 어쨌든 저는 블랙팬서로 올해 영화가 정리돼야 된다고 봐요. 2년 전, 3년 전인가요? 문라이트가 오스카 수상을 한 뒤로 뭐 겟아웃 2년 같은 전. 영화도 있었고, 흑인 영화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흑인 영화라고 그냥 퉁칠게요. 흑인 영화, 흑인 서사가 극장에 이제 천천히 유행을 했죠.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영화들은 모두 다 사실 크게 작게 직간접적으로 인종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영화가 제도권 안으로, 산업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죠, 사실은. 일단은 저항적인. 그리고 이제 블랙팬서가 올해 개봉을 하고, 작년이네요 이제 작년에 개봉을 하고 전미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었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보다도 미국 안에서 흥행을 더 거뒀죠. 아, 그래요? 네. 어벤져스가 전 세계로 흥행 1위인 영화였는데 작년에 미국 내만 하면은 블랙팬서가 1위였어요. 그렇군요. 네네. 사실 이제 최근 영화 시장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마블이 독점하는 시장인데 자본주의의 첨탑까지 흑인 영화가 올라갔다. 첨탑. 산업 안으로 완전히 흡수되었다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뭐 저는 뭐 이 영화 자체보다도 그 현상 자체는 얘기할 만하다. 얘기할 만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어쩌면은 올해 영화에서 네. 흑인 영화가 완전히 산업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올해도 뭐 재밌는 영화들이 있었죠. 물론 이 영화는 여전히 인종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에 인종 문제를 다루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완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블랙팬서의 흥행에 대해서, 그리고
흑인 히어로 그것도 그 집단에 대해서 음. 얘기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랙팬서까지 뭔가 네. 베스트 10 플러스 알파로 알파로. 블랙팬서를 언급하였습니다. 네. 저는 고민했던 작품은 아까도 말했던 자마 그리고 같이 꼽았던 퍼스트맨 음. 아까도 넷플릭스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 서던 리치 소멸의 땅으로 개봉했던 어나일레이션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는 이제 넷플릭스로만 공개가 됐었고 미국에서 극장에서 봤었는데 극장에서 보면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영화는 올해 SF 영화에 제가 몇 편 안 봤는데 몇 편 이것만 봤나? 싶을 정도로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었는데 엑스 마키나에 이어서 굉장히 재밌게 본 감독의 영화라서 네. 뭐 얘기할 만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남은 두 편은 폭스트롯이랑 프리다의 그의 여름이에요. 프리다의 그의 여름은 저희가 45번째 에피소드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폭스트롯은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1부에서 좀 길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는 작년 상반기에 1부에서 좀 길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봤을 때 사실 좋았던 면도 있고 저게 과연 최선일까 했던 부분도 많아가지고 완전히 막 너무 좋다 추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한 편 한 편을 뽑으려고 봤던 영화들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이 영화는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많았었고 이야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5편 정도를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날짜가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입니다. 한국 시간은 1월 7일 오전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고요. 스타이즈 본이 베스트 드라마 필름이 되는 거는 막을 수 없는 일처럼 막을 수 없네. 막아서 뭐 할 거예요? 아니 뭐 제 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미디 뮤지컬 부문에서 그린북이 수상하는 것도 대세로 보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관보자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반발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점이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골든글로브는 매해 관전 포인트는 그냥 앞에 오프닝 모놀로그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별로 볼 게 없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골든글로브는 페이버릿이나 아니면은 바이스, 이프빌스 쿠토에게는 중요한 그쵸.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오스카에서 더 주목받으려면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다른 점에서 재밌는 거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남자 주인공도 라미 말레? 네, 떠오르고 있어요. 아 떠오르시고 네, 있구나. 떠오르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이 사람을 놓쳤어? 라는 게 아니 근데 네. 미스터 로봇으로 네. TV 쪽 상은 꽤 받았던 것 같은데. 아, 제 말은 보헤미안 랩소디를 해서 나무주연상으로 나무주연상으로 떠오르고 계시구나. 놓쳤어? 라면서 떠오르고 있어요. 뭐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은 없고요. 한국에서 올해 첫 천만 영화를 보헤미안 랩소디가 할 예정이라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제 또 다른 관심 있는 점은 배우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바이스 같은 영화 아니면은 이제 문라이트를 찍었던 메리 젠킨스의 이프빌스 쿠토 같은 영화 둘 다 이제 플랜 B와 안나푸르나가 제작을 했는데 안나푸르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워드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많이 한 게 처음이라서 물론 이 제작사들도 충분히 큰 제작사인데 이제는 그쵸. 네, 뭔가 어쨌든 카운터 느낌이 있는 제작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헐리우드 스튜디오와 비교한다면은 그렇죠. 평가를 내주면은 좋지 않을까. 앞으로의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 소식은 내일 발표가 되지만 2주 후에 네, 얘기를 네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분 여기까지인가요? 저희 뭐 빠뜨린 거 없죠? 뭐 최근에 본 영화 있으세요? 아, 최근에 본 영화요? 네. 2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 1부에서 몰아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죠.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 아 맞다. 다음 할 에피소드. 영화를 저희가 안 네. 정했잖아요. 하신 거 이미 개봉해 있지만 레토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보셨나요 혹시? 아직 못 봤습니다. 일단 레토가 1순위인 걸로 해두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2부에서 타비아니 형제의 레인보우 나의 사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mmagina con che, Milton. Con petali di rosa. Bugiardo. Bugiardo. Bugiardo.